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토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한국 6.25 전쟁 76년이 된 해가 오늘입니다. 근데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나친 자기 과신이나 확신? 이런 것에서 전쟁이 시작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지나친 경멸?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면 상대를 경멸하거나 했던 사람이 좋아지느냐? 그거 아니죠. 둘 다 같이 멸망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씻을 수 없는 민족의 한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전쟁이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전쟁은 무조건 반대해야 됩니다. 제가 전쟁에 대한 반전주의자로 돌아섰던 데 결정타를 매겼던 것은 독일의 작가죠. 오토 딕스의 그 1차 대전 연속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면 정말 진짜 전쟁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에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전쟁은 인류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6.25 전쟁 유가족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다시 9천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막판에 9천에서 조금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일 대비 459포인트 5.42%가 상승하면서 8,930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역시나 반도체 주식들의 강세였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조금 치더니 오늘 다시 초과 강세를 보여줬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 하이닉스보다 오늘 좀 쉬는 모습. 그래서 본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거의 또 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95조와 2,078조. 얼마 차이 아니죠? 네. 20조 차이도 안 납니다. 네. 요런 사이고요. 그러면 또 우선주는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되면 스퀘어는 뭐야? 뭐 이렇게 또 대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특징이 뭐냐면, 시장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세게 올랐다가 잠깐 빠진 다음에 줄줄줄 올랐죠. 잠깐 빠진 다음에 줄줄줄 올랐는데, 저 아침에 시초가 9시부터 10시 사이 올랐을 때는 어땠냐면 오른 종목 숫자가 60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죠? 종가 기준은 289개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오른 종목 중에 반 이상이 상승을 내어주고 하락 전환했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침 시초가가 강하게 붙긴 했지만 이 정도로 강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2시까지 쭉 오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이 더 몰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는, 제가 계속 표현했던 캐니발리제이션, 이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기를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파는, 어떤 측면에서 수급이 상당히 얇아진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 외에는 굉장히 또 그 블루를 삼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더 알 수 있냐면 코스닥 시장을 보면 더욱더 확인해지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이 그림하고 딱 반대 그림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초가는 같이 분위기 붕 떠서 올라서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 흘러내면서 또다시 900이 깨진 887.81, 전일 대비 21포인트 2.3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하고의 고저차가 8%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한 군데는 파라다이스는 아니지만 갖고 있는 사람의 파라다이스, 코스닥은 모두의 지옥도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97종목만 올랐고 1266종목이 올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패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상황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금리는 오늘 내렸습니다. 즉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루 종일 금리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미국 금리가 한 10bp씩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금리는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달러화 가치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101.6을 기록하고 있고, 엔화는 162엔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원화도 덩달아서 같이 약세인 흐름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업종 지수로는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전기전자, 제조, 코스피, 이런 강세를 보여줬고, 다음으로는 이제 유통주, 최근에 유통주 좋죠. 오랜만에 금융증권주가 붙었고요. 그리고 화학, 금속, 의료정밀, 운송장비 쪽은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테마 쪽으로는 백화점,
그다음에 자원개발 등등이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외 시장 선물 동향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럽은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나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후 시간에서 약 18%나 오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 조금 더 아침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 정도 가까이, 지금 조금 밀려서 17.6%이 정도 오르고 있고요. 뭐 인텔도 5%, 뭐 AMD도 한 4%, 퀄컴은 무려 13% 넘게, AMD도 7% 가까운 상승을 시간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에 의한 나스닥 선물 시초가 엄청 폭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시장 흐름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오늘은 좀 독특하게도 외국인은 팔았고 개인이 샀느냐? 아니요. 개인도 팔았습니다. 개인도 일단은 매도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다 올라와서 아마 단타를 치는 것 같아요. 단타를 치는 것 같고, 기관은 좀 산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관도 저거 사실은 자체 물량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다 뭐 ETF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개인의 물량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상 왜 이런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금융당국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증권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거는 뭐 아예 제작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뭐냐면 목표 전환형 랩이라는 겁니다. 목표 전환형 랩. 그래서 처음에 딱 가입을 하고 5에서 한 7% 정도 되면 수익 실현 딱 끝내고 수수료 받고 끝내요. 보통 뭐 수수료는 이런 건 보통 한 1% 정도 되니까 딱 저점에 사가지고 5에서 7% 정도 먹고 딱 팔면 자기네는 1% 떨어지고 고객도 5에서 7% 먹으니까 좋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몇 번을 상환했을까요? 어제 크게 떨어진 날 종가에 샀으면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상환이고요. 떨어지는 중간에 샀어도 오늘쯤에는 상환이죠. 자,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상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만 잘 재면 맨날 상환되는 정도의 흐름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예전에는 자산운용사라든가 자문사들이 고객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건데, 지금 목표 전환형 내면 다 필요 없어요. 타이밍 잡기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졌을 때 툭 사가지고 그날 바로 환매하면서 한 1% 정도 수수료 받고, 예, 이런 그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이것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늘 저녁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침 실적 발표한 이후 12% 정도 상승인데 이제 18%까지 상승이 바뀌었는데요. 자, 왜 이럴까요? 오늘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SCA라고 전략 고객 계약이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중에 거래되는 반도체 가격이 있으면 이 전략 고객에게는 그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반도체를 제공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대신에 5년치를 한꺼번에 계산을 하고 take or pay, 그러니까 물건을 갖고 가든가 아니면 돈을 내든가, 물건을 안 갖고 가도 돈을 내는 그런 조건값이 달려있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22년, 23년, 2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들 난리가 났다가 실제로 집안에 갇히니까 전부 사람들이 디지털 디바이스 다 바꾸고, 노트북 다 바꾸고, 컴퓨터 다 바꾸고, 텔레비전 바꾸고, 뭐 바꾸고, 뭐 집안의 물건들 다 바꿔요. 밖에 나가서 활동도 못하니까 집안을 자꾸 꾸미고 그렇게 합니다. 온갖 종류의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컴퓨팅 기기들이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 턱없이 부족한, 기억나십니까? 그때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안 나왔다. 예,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증설을 했습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이렇게 딱 납품하려고 딱 했는데 지금 재고가 쌓여가지고 못하겠어요. 보내지 마세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 우리한테 포캐스트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창고에 쌓아도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어.
우리 그 이은택 연구원은 예전에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답니다. 근데 야적 장애까지 쌓았다는 거예요.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클린룸에서 그 반공정 상태의 웨이퍼까지 꺼내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죠. 오더 컷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더를 줬다가 그걸 끊어버리는 거. 예. 주문 줬다 주문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AI가 22년도 후반부에 도래하고 그때도 적자였어요. 23년도 적자. 하이닉스 실적 흐름 보면 그때 적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갖고 있는 재고나 좀 사가요. 뭘 만들려고 그래요. 아직 재고 많은데. 이러다가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청해서 이거 필요한데 에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하실 거잖아. 이게 분위기였어요. 이게 분위기. 그러니까 증설이 덕분에 매우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증설이 매우 늦어지면서 사실상 지금쯤이면 평택 P5 공장이 돌아갔어야 돼요. 원래 계산값으로 하면 이미 돌아갔어야 되고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왔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영업이익률 80% 이게 나올 수 있느냐? 아니죠. 물량이 나왔으면 커버리지가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그 웨이퍼 중에 상당 부분이 HBM으로 넘어가서 D램도 부족하고 HBM도 요금보다 더 필요하다. 뭐 이래서 이제 쇼티지가 양쪽에 다 터졌다. 뭐 이렇게 하지만 공장 원래 짓던 대로 졌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D램 업체들의 트라우마는 뭐냐면 아니 증설하면 니네들 꼭 딴소리 했잖아. 한두 번이야? 우리가 증설만 하면 니들 우리 연맥였잖아. 우리 죽으라고 했잖아. 우리 지난번에 적자 나서 우리 회사 죽을 뻔했어. 근데 또 하라고? 오케이. 좋아. 그러면 계약을 다시 써. 대신에 싸게 해줄게. 싸게 해줄 테니까 계약을 다시 써. 계약을 다시 써서 5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해. 이걸 써야 내가 증설을 할 수 있어. 확정을 쳐줘야. 물건 안 갖고 가면 돈이라도 내. 이겁니다. 바로 SCA가 물건을 계약하고 안 갖고 가면 돈이라도 내. 대신에 싸게 해줄게.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게 해줄게. 근데 여기에서 마이크론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플로우 값 싸게 해줘도 영업이익률은 7, 80%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야, 그래, 그러면 SCA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이클이 없어졌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야. 그럼 앞으로 계속 호황이니까 퍼 10배가 아니라 퍼 20배 줘야 되겠네. 다른 엔비디아처럼 퍼 25배 좀 줘야 되겠네.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왜 SCA가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이클 때문에 그런 거죠. 사이클이 나올까봐 SCA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보유자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다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요런 분위기 속에서 키옥시가 내년 4에서 5월 달에 미국 ADR을 상장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업체들은 자신감이 뿜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R도 상장하면 좋은 결과 얻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에 들어있는 게 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삼성전자. 아마 이렇게 되면 키옥시아도 저기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모리 업체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블룸버그에서 약간 이거 과열일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항상 보유하시는 분은 반대편의 입장 얘기를 들어보셔야 되니까 블룸버그 얘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블룸버그가 AI 주식이 과열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너무 포지셔닝이 쏠려 있다. 완전히 한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다. 한국은 뭐 여실히 그게 보이는 거죠. 둘째, ETF의 레버리지가 너무 많다. ETF의 레버리지가 너무 많다. 셋째, 옵션 관련 해지도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자, 옵션 관련 해지도 크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다 돈이 한쪽으로 다 쏠려 있어서 뭔가 하나 삑살이 나면 한꺼번에 그게 물량으로 변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AI 관련해서 최대의 위협은 다른 게 아니라 중국이에요. 결국은 중국이 AI 관련된 최대 위협인데, 일단 첫 번째 하나는 HP가 창신 메모리 칩을 사용하려고
논의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반대할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맷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무역의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뭐 CXMT 막아주는 것도 좋죠. 예, 이것도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I 업체예요. CXMT는 약간 D램 정도 좀 팔 수 있겠죠. 예를 들어 DDR4 같은 거, 뭐 지금 사양을 낮춰서 노트북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DDR4 같은 거 쓸 때 뭐 창신 메모리도 DDR4는 이제 괜찮지 않아? 이러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AI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눈에 띄는 뉴스가 엔트로픽이 알리바바가 우리의 AI인 그 클로드를 100기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는 뉴스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타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은 이거를 상원의회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아니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알리바바가 그 AI가 Q1이라고 있잖아요. Q1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연구소와 연계된 운용자들이 지난 4월부터 2만 5천 개의 허위 계정을 통해 클로드와 2,880만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엔트로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에이전트 추론을 포함한 클로드의 핵심 역량을 노렸다라고 엔트로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체계적이며 산업적인 규모로 이러한 일들이 수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에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 AI 모델의 출력물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단속하는 데 정부가 협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카피의 왕이죠. 네, 카피의 왕입니다. 특별히 소프트웨어 카피는 거기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거예요. 하드웨어보다도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쉽고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카피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사티아 나델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딥시크를 좀 써볼까 해 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막아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딥시크가 되든 Q1이 되든 뭐 클로드가 되든 뭐가 되든 얘네들이 막 연산 추론만 엄청나게 열심히 해주면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는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중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너무너무 좋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왜 문제가 뭐냐? 당장에는 하드웨어 파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칩을 파는 데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중국의 AI가 등장하게 되는 거는 가격을 얼마 받겠냐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Q1이 이런 식으로 다 짭을 만들어가지고 다 카피해가지고 짭을 만들었어. 그러면 엔트로픽은 지금 핵심 직원들한테 수십억씩 연봉 주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정말로 비싼 가격에 돌려가면서 아주 성능 좋은 고급 AI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얘네들이 카피 떠갖고 짭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얘네에 들어와서 엔트로픽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짭을 만드는 거야. 계속 이거죠. 매장 와서 계속 하잖아. 디자이너들이 이 신발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구나. 안에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만들었구나. 야, 사진 좀 찍어봐. 그래. 야, 이거 만들 수 있겠어? 이거 뭐 쓴 거 같아? 접착제 뭐 쓴 거 같아? 그거 쓴 거 같지? 이거 중창은 뭐 쓴 거 같아? 그거 쓴 거 같지? 밑에는 무슨 고무야? 그렇지. 자, 이거 만들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야, 사진 좀 더 찍어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짭이 얼마로 나오겠냐는 거예요. 짭이. 자, 그런데 지난번 사티아 나델라 MS는 어떤 입장입니까? 사티아 나델라는 지네들이 직접 AI 전쟁에 참여를 못했고 AI에다 돈을 밀어줬어요. 오픈 AI예요. 근데 오픈 AI가 별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 돈은 17조 원인가 썼는데 이런 무슨 마음이 듭니까? 근데 코파일럿도 잘 안 팔려. 이것들이 우리 이용해 밟고 지들만 갔어? 그래? 다 흩적거려버려. 방법이 뭡니까? 우리 딥시크나 써볼까? 가격이 너희들 얼마? $200 받아? 여기 $10 받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AMS의 사티아 나델라의 그 얘기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국이 어떻게 막아주느냐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다라고 보여줍니다. 여전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조금 미래의 얘기니까 급하게 땡겨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여전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호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KB증권은 2분기의 영업이익이 90조 원이 될 것이다. 근데 90조 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350조 연간 영업이익 목표 예상하는 걸 봤을 때 지난번에 57조를 했으니까 이번에 80조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번에는 90조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5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지금 뭐 30만 원대 중반이니까 올라갈 공간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면 이익은 굉장히 늘어나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명확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어제 C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T는 70조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영업이익이 250조 정도, 여긴 260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격차가 좀 큽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내용을 잘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국계 증권사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파고왔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중간에 친구들도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고 재무팀에도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영업 파트에서도 있고 수출 데이터 값도 다 보고 수출 공무원도 알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내 증권사가 훨씬 더 이건 분석을 잘했을 거야 라고 추론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의 격차가 조금 커서 이번 분기 실적이 조금 나와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분기에 90조가 나오면 6월 결산 기준으로 90조가 나오면 대략 이들이 예상하는 350조 원 수준, 350조에서 370조 원 연간 영업이익 달성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90조는 나와야 된다라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계속 이렇게 된다면 50만 원도 뭐 무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실적으로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는 마이크론 1,500달러까지 가겠는데요.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예상하는 건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번 2분기 실적을 근거로 봤을 때. 근데 이미 오늘부로 1,700달러짜리 목표 주가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시간에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금감원장께서 자리에 누워서라도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아서 안타깝다 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위클리 옵션 상장을 연기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것도 아마 금감원장의 그 발언하고 좀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위클리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개별 주식을 위클리로 옵션을 매주 돌리는 거야. 이거는 투전판이죠. 미국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워렌 버핏이 교회와 카지노를 옆에 낀 교회와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은. 근데 지금 보니까 단일 하루짜리 옵션 거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명백한 카지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의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카지노 센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최근에 금감원장께서 들이누워서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다라는 발언 이후에 상장 연기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책당국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래소는 놀랍게도 국민을 위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증권사들을 위한 이익단체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증권사들이거든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서 외국에도 하는데 우리도 왜 못하게 해요? 선진국 증시 가려면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외국에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라고 하실 때 판단의 근거는 한국의 개인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옵션 하면 증권사들의 이익은 폭증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개인들은 아작이 날 겁니다. 아작이 나요. 네, 확실하게 아작납니다. 이거는 진짜로 선물보다 훨씬 무섭고요. 주식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레버리지 ETF 비교도 안 돼요. 위클리라고, 그걸 옵션을 위클리로 돌린다고? 다 죽어요. 네, 이미 죽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부동산 세제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 거래세, 임대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 김용범 우리 그 정책실장 등과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지금 위에 뜬 것처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즉, 공정시장가액, 공시지가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집값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체결이 되니까
보통 공시지가가 집값이 여기에서 거래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밑에 아주 밑에까지 했다가 조금씩 올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근데 요거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이거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비용도 들고 뭐도 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밑에다 걸어가지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걸 붙여줬어요. 부동산 세제는 주식세제보다 100배는 더 복잡하다. 우리 두꺼비 세무사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셨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요 공정시장가액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95%까지 올랐다. 윤석열 정부 때 이게 60%로 낮춘 상황인데요. 60%까지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세 과세 표준이 있어요. 과세 표준. 요 기준점으로 재산세네.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은 재산세가 한 해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한 해에 5% 이상 못 올리게 5% 제한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부자를 위한 세제 제도가 엄청 많아요. 네. 뭐 이 재산세를 낸다고 뭐 부자는 아니지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세금 좀 걷어야 되겠어 하고 툭 해. 그러면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빼. 툭. 이거 뭐야? 더 걷어야지. 툭. 여기 계속 얹어져. 계속 무슨 피자 토핑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토핑이 올라가듯이 계속 뭔가가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복잡한 거. 세무사도 두 손 두 발 들는 곳이 부동산 세제다. 그래서 우리 두꺼비 세무사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래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40%까지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를 받았는데 이 혜택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억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 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해 줬습니다. 장특공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월급쟁이들이 제일 약체야. 제일 약체야. 월급쟁이들 자기가 순수한지 안 한지 상관없이 내 월급 통장은 순수하잖아. 다 빠져나가잖아. 그죠? 월급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액 연봉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해야 해요. 고액 연봉자가 한국에서는 애국자들입니다. 세금을 정말 많이 내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제도들이 조금 정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임대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직전보다 5% 이내로 조금만 인상을 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제 혜택이 있었어요. 예, 이것도 좀 아마 좀 폐지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은 돈이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